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지칠 때 여기 사연을 듣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너무 짜릿해서 하루의 피로가 싹 다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매번 이렇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이 여기 사연들 못지않게 막장이기도 하고 나름 사이다 사연인 것 같아 이렇게 저의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어지간하면 같이 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남편과 그의 가족이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과감히 그들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남편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이고 남편은 우리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병원에 업무차 자주 왔고 오가며 얼굴 도장을 찍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갈비찜과 잡채를 아가씨에게 던지며 크게 구박하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얼만데 아직도 이깟 간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갈비찜은 짜고 잡채는 다 불었잖아. 이딴 음식을 도대체 누가 먹어? 네가 이 집에 왜 있는 건데? 요리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어? 못할 것 같으면 나가. 우리는 너 따위 계집년 필요 없으니까. 아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정말 보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호되게 아가씨를 혼내시다가 저와 남편을 보고는 순식간에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우리 은호랑 선혜 왔니? 신혼여행은 어땠어? 재밌었니? 너네 온다고 쟤한테 음식 좀 해두라고 했더니 잡채랑 갈비찜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단다. 에휴, 이를 어쩌면 좋니? 그냥 나가서 먹을까? 뭔지 쟤는 아직도 간을 못 맞추는 거야? 쟤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사랑구실을 하려는지. 아니요, 어머니. 아가씨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장만했는데 다른 것들 먹으면 되죠. 그래 줄래? 우리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참 배려심도 깊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야, 너네 오빠 배고프니까 빨리 음식 차려와. 그리고 세아가, 너도 같이 가서 음식 준비 좀 하려무나. 너도 며느리니 이제 부엌살림도 해봐야지.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아가씨처럼 날카롭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면 당연히 시댁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부엌으로 보내버리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부엌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끊임없이 구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저렇게 구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바로 좀 해, 똑바로. 하여튼 손이 느려 터져서는 멍청한 년. 사실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친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구박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도와 어질러진 부엌을 대충 정리하고 상을 차린 후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가씨는 식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니 아가씨는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버려둬. 쟤는 원래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 그래,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세아가나 많이 먹어라.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갈비찜이랑 잡채도 없고 상이 너무 부실하구나. 시어머니는 상이 부실하다고 하며 걱정하셨지만 상 위에는 굴비에 밀푀유나베, 낙지볶음 등 음식이 한가득 차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았지만 저는 아가씨가 신경 쓰여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에 밥만 대충 비운 후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몰래 아가씨 방문을 열어보니 아가씨는 혼자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정작 그 음식들을 준비한 아가씨는 같이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우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가씨를 따돌리고 구박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아가씨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일은 무슨, 남매 사이가 다들 그렇지 뭐. 세상에 남매끼리 사이 좋은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남매 사이가 어색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가씨와 너는 어색한 사이를 넘어서서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렇잖아. 아가씨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머니와 너나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구박이나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까 아가씨 방에서 혼자 울었던 건 알아? 괜히 왜 또 울고 난리래? 하여튼 가지가 짠다 정말. 아무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하며 저에게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음날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아가씨에게 점심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했어요. 어제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면서요. 아가씨도 오후에 별다른 일이 없다며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아가씨에게 어제의 일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가씨가 저의 속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놀라셨죠? 사실 저는 어머니 친딸이 아니고 오빠만 어머니 친자식이에요. 그랬구나.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친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저는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살 때 지금 어머니랑 아빠가 재혼하게 되면서 저는 어머니 오빠와 같이 살게 된 거고요. 아가씨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면서 말해줬어요. 기죽은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재혼 가정인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아가씨가 그동안 구박을 얼마나 당했을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어머니랑 오빠는 아빠 없을 때 저를 그렇게 구박했어요. 아빠가 저만 예뻐하시고 항상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제게 밥도 안 주고 간식은 당연히 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괜히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를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에 가뒀고요. 오빠도 그 옆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그 뒤로도 자신이 구박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가담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가씨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는데 처음에는 아가씨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편이 아가씨를 볼 때 징그러운 벌레를 본 것처럼 바라보던 눈초리며 싸늘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된 후 제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결혼식 하루 전에 남편의 요구대로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무엇보다 아가씨의 상황을 다 알았는데 그냥 이혼하고 모른 척하면 제가 방관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거든요.
부모님은 그러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좀 있으라는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훗날 남편과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그 전에 아가씨를 이 집구석에서 무사히 탈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이제 성인인데 왜 그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나가서 영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크게 사업을 하셔서 재산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들은 다 저한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아빠 장례식 날 아빠 친척들 말로는 제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유언장도 쓰시고 증인까지 세워서 유언장 녹화를 했다는데 어머니는 재산 한 푼도 안 남겼다고만 하세요. 그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유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될 것 같아서 유산을 찾을 때까지는 이 집에 계속 있으려고요. 아가씨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그리 독하게 아가씨를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가씨가 받은 유산이 탐이 나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남편의 구박 속에서 자라와서인지 아가씨는 두 모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말 그대로 약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가씨를 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죠. 아침 며칠 뒤가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명절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가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며칠 뒤가 명절인 거 알지? 너가 아무리 의사라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는 며느리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명절 때 와서 음식 장만도 하고 해야 한단다. 그러니 말인데 너는 은우보다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장만도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 명절 전날 진료 마치고 바로 시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냥 아예 그 전날 진료를 빼버릴 수는 없니? 할 일도 많고 너는 며느리니까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것도 있고 말이야. 아무래도 너는 그동안 공부하고 병원일 하느라 집안일은 하나도 모를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진료를 아예 빼버리는 것은 안 되죠. 게다가 요새 감기며 독감 환자 얼마나 많은데요. 시어머니는 아예 명절 전날부터 와서 제가 일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밤에 가려고 했지만 그날은 저녁까지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밤늦게 진료가 마치게 되었고 명절 전날이 아닌 당일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가서 음식을 할 것이기에 편한 복장을 입고 시댁에 갔어요. 원래 첫 명절에는 며느리가 일찍 와서 음식도 하고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복장은 또 이게 뭐니? 첫 명절이면 당연히 한복을 입고 와야지. 너네 친정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한복이요? 저는 음식하고 해야 하니 불편할 것 같아서 편한 복장을 한 건데요. 한복을 꼭 입어야 하면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첫 명절에 한복을 입어야 하는 문화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서요. 이거는 그냥 문화 차이인데 부모님이 저를 잘못 가르쳤다는 막말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라 그런지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구나.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너는 얼른 부엌 가서 은지랑 음식 좀 장만해. 네가 늦게 와서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은우 너는 평소에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으니까 방에서 푹 쉬어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며 쉬고 있었고 저와 아가씨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언니도 평소에 환자들 보느라 힘드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해요. 사실 제가 음식을 많이 해보진 못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설거지라도 도울게요.
아가씨는 제 말에 이 집에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았으면 집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할까요? 저는 이런 아가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얼른 아버지의 유산을 찾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며 음식 장만을 거의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을 차린 후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어요. 식사를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는 갈비찜을 밀어놓고 아가씨 앞에는 김치나 나물 반찬만 주더라고요. 심지어 아가씨가 손을 뻗어 갈비찜을 먹으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손등을 때리셨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준 갈비찜을 아주 맛나게 뜯어먹고 있었죠. 저는 그 꼴이 너무 얄미워서 남편 앞에 있던 갈비찜 그릇을 아가씨 밥그릇 바로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선혜야, 갈비찜 먹고 싶은데 그걸 제 옆에다가 두면 나나 우리 아들이 먹기 힘들잖아. 어머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갈비찜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서 고생하세요. 어머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이나 김치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아가씨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힘차게 살아야 하니 갈비찜 같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은우도 젊은 사람인데 먹어야 할 것 아니냐. 게다가 은우는 너네 집 책임질 가장이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잘 먹어야지. 저희 남편 회사 식당에서 엄청 잘 먹어요. 매일 고기 반찬 나오던데요. 사람이 매일 고기 먹으면 체내 지방만 쌓여서 건강에 더 해로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가장은 바로 저예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집도 제 명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 집 못해갔다고 시비 거는 거야 뭐야? 시비라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사실 확인해드리는 거야. 솔직히 결혼할 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내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혼수도 다 내가 했는데 이 정도도 말 못하냐?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가씨를 괴롭히고 구박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가씨 옆에서 아가씨가 못했던 말들을 대신 다 해줬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집에 오니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갱년기야? 도대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왜 그렇게 시비야? 우리는 원래 은지랑 그렇게 살았어. 원래 그렇게 사람을 구박하면서 살았으니 당연한 거라고. 그게 말이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이유 없이 구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있다고. 사실 은지 걔 우리 엄마 친딸 아니야.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 재혼하셨고 은지는 아버지 딸, 나는 엄마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일에 자꾸 나서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너야 뭐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잘 지냈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라고. 재혼 가정에다가 남매면 서로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런데 친하지 않는다고 너와 너네 엄마처럼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는 건 아니야.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그게 뭐니? 먹는 거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말이야. 치사? 우리 엄마가 지금 치사하다는 거야? 와, 너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생각하기는 콩가루 집안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날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뒤로도 계속 냉전 상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아가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조차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어요. 남편 역시 자꾸 자기 집안일에 간섭하는 제가 불편하고 싫었는지 저를 피했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계속 출근한다고 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부간의 정은 뚝 떨어진 상태였고 마음 같아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이혼해버리면 평생 아가씨를 돕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아가씨와 저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에 외식을 제안했으나 시어머니는 저녁 때 친구들과 한정식 집에서 먹기로 했다면서 점심은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출장 뷔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가니 이미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거실에 차려져 있었고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엄청 비싼 브랜드의 명품 옷이 걸려 있었어요. 이 옷 엄청 비싼 옷 아니에요? 그래, 역시 너는 볼 줄 아는구나. 오늘 저녁 친구 모임에 이 옷 입고 가려고. 세아가,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음식들 주문해줘서 고맙구나. 어서 먹자. 이은지, 너는 세연이 잘 만나서 호강한 줄 알아. 음식은 제가 한 것보다는 100배 맛있구나.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참, 어머니 생신이라서 용돈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통이 크네. 뷔페 음식도 주문하고 용돈도 주고 말이야. 고맙다. 며느리는 이렇게 내 생일이라고 용돈을 주는데 은지 쟤는 음식도 못해 용돈도 안 줘. 이 집에 얹혀 사는 년인 주제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럼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쟤는 저렇게 은혜를 모른다니까. 사람이 덜 된 거지. 아가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정성 들여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박과 차별을 해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뻔뻔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그 옆에 맞장구 치는 남편의 말 역시 아주 기가 막혔죠. 어머니, 근데 사실 어머님도 이 집에 얹혀 살았던 거 아닌가요? 이 집 돌아가신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사셨던 집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이 얹혀 사신 년이 되죠. 아닌가요? 제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왜 이리 당황하세요?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해보면 어머니 아들도 저한테 얹혀 사는 중이네요. 저의 집,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살림살이도 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것이고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얹혀 사셨고 어머니 아들도 저한테 얹혀 사네요? 모자간에 참 잘도 얹혀 사시네요. 너 지금 우리한테 엿먹으라고 비꼬는 거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냥 부러워서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제 집을 장만했는데 어머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남의 집에 잘 얹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원래 대다수 사람은 얹혀 살면 눈치 보여서 눈치를 안 줘도 눈칫밥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둘 다 눈칫밥 먹지는 않는 것 같아서 대단하고 부러워서 그래요. 생일날 너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구나. 됐고 그냥 케이크나 먹자. 이은지, 너는 어느 정도 식사가 맞춰가면 눈치껏 케이크 좀 잘 나오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애가 둔하니? 그동안 아가씨가 음식 차리고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케이크는 부엌 가서 잘 나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는 저녁 때 입고 가신다던 어머니의 명품 옷이 걸려 있었고 아가씨가 이 명품 옷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고 저는 손이 미끄러진 척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품 옷에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아이, 야!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너 왜 여기다가 케이크를 던져?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 죄송해요. 요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가끔 손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케이크를 놓쳐버렸네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야, 이은지, 너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얼른 저거 잘 닦아. 얼룩 하나도 안 남게 손빨래 하라고.
오늘 저녁에 저 옷 입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정말? 어머니, 제가 옷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거는 명품 옷이라서 세탁소에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책임지고 세탁소에다가 깨끗이 드라이클닝 해달라고 할게요. 아, 그런데 여기 앞에 세탁소가 현금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까 제가 드린 용돈 좀 다시 주시겠어요? 너는 치사하게 줬다 빼앗는 게 어디 있니? 그럼 어떡해요? 이 옷 보니까 물 세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세탁기에 돌려드릴까요? 오늘 저녁 때 입고 가시려고 했는데 이걸 어쩌나? 제가 명품 옷을 들고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로 가자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다시 돈을 건네셨고 저는 그 돈으로 단지 내 세탁소로 가서 시어머니 명품 옷을 드라이 맡겼어요. 그렇게 옷을 맡기고 다시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는 시모와 남편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제가 흘린 케이크를 혼자 닦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콩쥐팥쥐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야, 케이크 잘못 닦으면 미끄러운 거 알지? 힘 줘서 팍팍 잘 닦아라. 내가 다 검사할 거야. 그래, 똑바로 좀 닦아. 너가 똑바로 안 닦아서 우리 엄마 다치면 나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주 기발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신데 제가 옷도 더럽히고 해서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 한도 무제한 카드 드릴 테니까 이 카드로 친구 모임에서 계산도 하시고 백화점 가셔서 원하는 것 마음껏 고르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네준 카드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와 아가씨는 같이 거실의 상을 치우고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남편은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며 늦게 올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지금 나 뷔페에 와서 너가 준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왜 결제가 안 되니? 결제가 안 돼요? 이상하다. 그런데 원래는 한정식 집에 가신다더니 뷔페에 가셨어요? 혹시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친구들이 내 생일 축하해준다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한정식 집에 가니? 너가 마침 카드도 줬으니 그냥 여기 뷔페로 왔지. 지금 금액은 2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설마 이 카드 한도가 있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카드를 들고 친구들을 불러서 인당 20만 원이나 되는 호텔 뷔페를 가셨더라고요. 분명히 카드를 받기 전에는 한정식 집에 가신다고 해놓고서는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사실은 신모에게 쥐어준 카드는 제가 이전에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를 해놓은 카드였어요. 제가 단골 식당에 놓고 가서 분실 신고를 했는데 바빠서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한 거죠. 선심 쓰듯 드렸더니 이렇게 펑펑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 사실 그거 정지된 카드예요. 그리고 아무리 며느리한테 한도 무제한 카드를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비싼 뷔페를 갈 생각을 다 하셨어요? 대부분 어머니는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카드를 줘도 아까워서 잘 못 쓰시던데. 뭐? 너가 어떻게 이 시애미를 물을 먹일 수가 있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 지금 200만 원 나온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네가 와서 결제를 하던가. 아유 쪽팔려. 내가 돈 내기로 했단 말이야. 제가 왜요? 저는 그 음식 먹어보지도 않는데 왜 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집 대청소 중이라 못 나갑니다. 어머니 아들 부르시든지 하시고요. 전 전화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크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은근히 저를 구박하셨기에 시간이 흐르면 아가씨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들이 있을 때는 좋은 엄마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아가씨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참 통쾌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거실 소파 구석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번에 제가 집에 늦게 왔을 때 남편이 소파 밑에서 무언가를 몰래 하다가 깜짝 놀라던데 그때 남편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숨겼나 봐요. 비디오 테이프의 겉면에는 아가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영상 파일로 복원해주는 업체를 찾아 복원을 의뢰했어요. 며칠 뒤 복원된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제 병원으로 도착했고 영상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으로만 봤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영상 속의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가씨한테만 물려준다는 유언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다 보자마자 바로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테이프 겉면에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 복원을 의뢰해서 지금 제가 먼저 봤는데 아가씨 아버지의 영상이었어요. 태연님, 그 테이프 찾으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랑 오빠가 아버지의 유언에 관해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분명 오빠가 어디에다가 뒀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집에 두면 제가 쉽게 찾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언니 집에 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그래도 잘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영상 파일도 복원했으니까요. 우리 얼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요. 오늘 제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데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어요? 태연니, 너무 감사해요. 언니는 저의 은인이세요. 그럼 이따가 오후에 봬요. 그날 오후 아가씨와 저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영상 파일을 보더니 유언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춰서 녹화하셔서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유산 상속의 공소시효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째라서 유산 상속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년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공시시효가 끝나 소송도 걸어보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가씨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신없는데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CCTV가 아주 잘 보이는 곳으로 시어머니를 유인해서 머리채를 잡혀드렸어요.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는 저의 등이며 팔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래도 네가 의사 며느리라고 해서 최대한 대접해주면서 살았다. 네가 아주 버릇없이 말대꾸할 때도 나 뭐라고 하고 싶은 거 꾹 참았다고. 내가 그렇게 널 악댔는데 이은지 그 개집년이 뭐라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너 이은지한테 유산 상속 소송 걸라고 부추겼다면서? 어쩜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저 이렇게 때리시면 폭행죄로 위자료 청구할 건데 괜찮으세요? 저 이래봬도 의사라서 이 정도 폭행이면 전치 10주 진단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봐야겠어요. 지금 저 CCTV로 폭행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찍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멈칫하시더니 CCTV를 한번 보고 손을 내리셨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퇴근 후 집에 갔는데 웬일로 남편이 일찍 퇴근했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무시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지 걔 재산 탐이 났어. 그래서 그동안 은지 쫓아내려고 구박 좀 했다. 1년만 더 버티면
그 재산 상속 소송도 걸 수 없다면서 그냥 1년만 네가 모른 척하면서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유산 일부는 너한테 따로 줄게. 그러니까 은지한테 잘 말해서 유산 상속 소송 취하 좀 시켜주라. 응? 부탁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너네 엄마랑 잘 지낼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너랑도 잘 지낼 마음 없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냥 썩 꺼지라고. 저는 남편을 제 집에서 쫓아내고 현관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서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옆집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옷가지며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캐리어에 대충 꾸겨 넣고 이것들을 다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에 급하게 쫓겨나면서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핸드폰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할 때 사용하는 핸드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업용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용 핸드폰은 제가 손만 대도 깜짝 놀라며 잽싸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저 역시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자꾸 영업용 핸드폰에서 알림이 뜨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 확인을 해보니 이 근처에 새로 개원한 성형외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일 때문에 연락했나 보다 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했어요. 자기 사랑해 라는 단어를 보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메신저에 들어가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야근에 주말 특근을 한다고 사실은 그동안 이 성형외과 의사와 꾸준히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영업팀 팀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여기 성형외과 의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약품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어 영업팀 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의사도 남편과 자식이 있는 유부녀였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제 핸드폰으로 저장을 했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나라고 너같이 싸가지 없고 개념을 밥 말아먹는 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어디서 지금 내 아들을 쫓아내?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어머니, 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송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두세요. 마음 준비도 단단히 하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내보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에 불편한 점은 하나 없이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으려나요? 병원에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네야, 나 이제 우리 엄마랑 연 끊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살자. 아직 우리 서류 정리도 안 했으니까 그냥 다시 예전처럼 너 집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랑 연은 왜 끊었어? 사실 어머니가 은지를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 재산 다 들고 도망쳤어. 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다 내 명의로 빼돌려놨으니까 이제 나 부자야. 우리 그러니까 다시 같이 합치자, 응? 엄마가 더는 너한테 뭐 못하도록 내가 잘 막을게. 그래? 잘했네. 그럼 이제 그 재산 다 나한테 가져오면 되겠네. 응? 우리 그럼 이제 합치는 거지? 합쳐? 합치기는 뭘 합쳐? 너 새로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랑 불륜 저지르고 다녔더라. 내가 이 사실 알면서도 바로 너랑 이혼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한테 소송 때려서 위자료 받으려고. 네가 돈 생길 때까지 참은 거야, 이 멍청아. 만약에 내가 소송 걸었는데 돈 없다고 배째면 어떡하니? 이제 너한테 마음 놓고 이혼 소송 걸 수 있겠다. 고마워, 알려줘서.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맘카페에도 익명의 힘을 빌려 성형외과 의사가 유부녀인데 제약회사 다니는 남자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다고도 글을 올렸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병원에서 저의 뺨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폭행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모든 증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서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소문이 쫙 나서 자연스럽게 잘리게 되었고, 성형외과 역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인지 어느 날 가보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가씨 역시 유산 상속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 아가씨가 잠시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덕에 제 모든 것을 찾았어요. 새언니가 저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꼭 이 은혜 갚고 싶어서 그런데 오피스텔 하나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뭘 도와준 게 있다고. 그냥 제 성격이 조금 유별나고 여기저기 참견 많이 하고 다니는 성격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누가 왕따 시키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가씨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그 돈으로 아가씨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멋진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해요. 저는 아가씨의 제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그 돈으로 아가씨 본인의 멋진 인생을 살라고 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우리 병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제 병원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가씨가 우리 병원 상가를 유산으로 산 거예요. 아가씨 말로는 상가에 투자 좀 해보고 싶어서 샀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무료로 임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고 그 뒤로 아가씨와 지금까지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가씨는 얼마 전에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어요. 제 병원에 취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가씨는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원래 공부를 잘해서인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입학할 때 장학금까지 받았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아가씨의 소송으로 모든 재산을 다 털린 후 지금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거지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시댁과 싸우며 참 힘들기도 하고 결혼을 후회했는데 그래도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아가씨라는 너무 마음씨도 착하고 멋진 동생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친자매처럼 서로 연락하고 함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글솜씨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일교차가 커서 감기 환자가 많네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